안녕하세요. 톡톡 등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 포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요. 톡톡 등산도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안병욱 교수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온다고 하신 태모님 말씀처럼 지구촌의 전대미문의 코로나 발생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에는 얼굴 생김새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마스크가 마치 내 얼굴이 된 것처럼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도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너무너무 심각하고 3차 대유행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당초 알고 있던 그러한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사실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저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수칙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마음의 그러한 긴장을 더욱더 이렇게 조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쪽에 각성이 돼 있는데 일단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오히려 무례한 게 되고 민폐가 되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니까 써야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코비드 검사를 받았어요. 의료진들은 이제 전부 다 받는 걸로 그리고 어떤 환자가 왔다 가면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는 그래서 그냥 발목이 접질려서 병원 와도 코비드 검사를 합니다. 병원에서 무조건 다 하고 결과를 또 통보하고 그리고 굉장히 검사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그러면서 그냥 더 이제 삶이 양식이 아예 바뀐 개벽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편인데요. 일상생활이 이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최근의 코비드19 발병 상황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수치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주말 사이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신규 확진자는 370명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여 만에 확진자가 1억 명에 육박하며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비드19가 우한에서 발병한 게 2019년 12월이니까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의 유행도 저희가 이제 초기에 예상을 했습니다. 올 겨울이 되면 안심할 때가 봄, 여름, 가을 지나면서 겨울에 다시 대유행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각성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역시나 이제 굉장히 좀 엄청나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지난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면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중에서 25%가 요양병원 관련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령이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취약한 건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어떤 병원에서 코비드 팬데믹이 되면 일단은 이제 격리를 하는 게 조치이긴 한데 그 조치하는 방식이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이제 동일 집단 격리를 한다고 하면서 환자군을 분리해서 별도로 격리를 하지 않고 그냥 통제를 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그 요양병원은 한 방에 여러 명을 수용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교차 감염이 이제 발생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또 격리 초기에는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그 환자들을 상대할 간호 인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천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5명의 간호사가 한 100명의 환자들을 상대하는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고 실제로 그래서 병원에서도 배드와 배드 간격 원래 응급실에서 이렇게 침상 간격도 옛날처럼 조밀하게 하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빼요. 그렇게 이제 그 거리를 좀 맞추는 건데 그런 요양병원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둔 채로 그냥 통제만 되다 보니까 그냥 감염자와 무증상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섞이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고 또 이제 또 동부구치소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문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좀 각성을 한다, 반성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도 또 사건이 터지니까 자체 격리를 하면서 또 대규모 확산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어떤 환자군들을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좀 확실하게 분류해서 초기에 이렇게 빨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반성의 얘기들이 있고요. 또 여전히 어떤 종교 시설에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그 전면에서 요구하는 어떤 방역 지침 지키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이 계절과 맞물려서 큰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그 지금 그 발병자 수가 뭐 확진자죠. 네. 1,000명을 이렇게 넘으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고강도 대책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2.5단계 방역 그 단계를 2.5단계로 올리고 전국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이제 2단계로 올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강화되고 5인 이상의 어떤 사적 모임이 이렇게 금지되는 이러한 이제 그 상황이 8주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특히 뭐 식당 하는 지금 식당이 많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뭐 영화관 같은 것들, 뭐 공연하는 것, 그죠? 그리고 뭐 관광업계라든지 뭐 헬스장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영업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 사회에 너무 큰 문제를 끼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더 풀어줄 것이냐, 이걸 그냥 끌고 갈 것이냐. 풀어주면 경제는 좋아지는데 또다시 이렇게 감염자 수가 이렇게 올라갈 그런 소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 그 예전에 그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랄까 유행을 했지만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왜 코로나는 이렇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병원성이 아주 약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동물에서는 설사 정도 일으키고요. 사람에서는 이제 감기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였는데 이것이 이제 2002년도에 갑자기 큰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사스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홍콩이라든지 중국, 이 아시아권을 이렇게 크게 한번 휩쓸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중동에서 이렇게 발생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201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메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됐던 바로 지금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면서 생긴 그러한 그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치사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감염력이 말도 못하게 높아졌어요. 과거의 기존 코로나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감염력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이것이 이제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딱히 그 백신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맞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차단 방역에 불과하다는 거죠.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진단을 해서 감염되지 않은 이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이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진단을 해서 격리를 할 때 이미 이 사람이 진단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퍼진 그 사람을 또 진단해서 격리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기에 종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종식이 되냐?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백신을 맞고 이 사회 인구 집단의 한 60% 내지 70%가 항체가 형성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바이러스가 갈 곳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 이 사태가 종식이 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결론은 백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영국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야말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돌연변이를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영국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그 작은 돌연변이가 4,000개 이상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표면에 이렇게 창처럼 뾰족뾰족하게 솟아있는 네네. 그걸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병을 일으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많은 돌연변이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질병 예방 통제센터 CDC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여기 코비드에 걸리고서 사망자가 이제 치사율이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얼마나 나오냐. 이걸 이제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19세 이하에서는요. 통상 치사율은 이제 인구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19세 이하는 2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 20세에서 49세 정도로 오면은 7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50세에서 69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250명에서 1000명 그리고 7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요 2,800명에서 9,300명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자들은 9.3%니까 그건 10% 가까운 숫자. 10명 중에 1명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 초에 영국에서 이렇게 사실은 거기도 똑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강화했는데 그래도 확진자 수가 줄질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이렇게 23개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전파력은 74%가 이렇게 더 증가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 퍼져 있고 이 아시아권에서도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것이 치사율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냐 이것이 문제인데 치사율의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30% 정도 더 높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영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예. 이제 느닷없이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다 생긴다고 하신 상진이의 말씀처럼 질병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신이 개발되어서 보급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인데 이거는 그 의료의 역사에서 굉장히 쾌거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질 않는데 해를 넘기기 전에 그 발견과 동시에 해를 넘기기 전에 이렇게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고속으로 진행된 그 코로나 백신을 지금 쓰고 있는 나라들이 한 40여 개국이 돼요. 그리고 그 한 7개 종류의 백신이 이제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화이자 백신을 제일 처음 도입한 영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유럽, 미국, 중국 이렇게 중국은 또 자체 개발을 했어요.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또 러시아도 스푸트니크 V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백신을 또 이렇게 주변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이런 데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을 2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 인구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80%가 이제 접종이 돼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인구의 한 80%를 생각하면 2억 6천만 명한테 이제 접종이 돼야 되는 거고 시간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이 돼야 되니까 5억 2천만 회를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물량도 요즘 좀 딸린다는 어떤 뉴스들도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 1년 반이 걸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2년쯤이나 가야 된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게 영국은 지금 백신을 임상에서 할 때는 첫 번째 백신을 맞고 나서 3~4주 뒤에 2차 접종을 하게끔 그래서 성공적으로 어떤 커버가 되는 걸로 이제 결론은 났으면서도 1차 접종 이후에 아직 그건 확인된 것도 아닌데 3개월 간격을 두고 접종하기로 또 얘기가 돼가지고 이 접종이 과연 실제 실험 단계만큼의 실질적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이 백신이 감염을 예방하는 건지 그다음에 전파 차단 효과가 있는가도 가봐야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빠르게 보급이 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저는 읽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백신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늦어지면서
K 방역에 무슨 누수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실은 그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은 대처를 잘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K 방역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칭찬을 듣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너무 이렇게 안주했던 게 아니냐. 좀 안이하게 대처한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사실은 생각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단 방역이기 때문에 확진자를 가려내서 신속하게 가려내서 감염 안 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질병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백신을 빨리 접종을 해야 이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료진들은 끝없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중환자 그 치료하는 그런 그 병실 같은 것들도 시설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K 방역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선진국들이 지금 이 백신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상황에 와 있고 어떤 백신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좋은 이런 걸 사실은 쭉 추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놓친 것이 굉장히 이렇게 뼈 아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행히도 뭐 이제 백신이 우리나라도 이제 곧 들어온다 그런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2월 말이나 3월 초쯤이면은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나마 이제 약간은 다소 안도감을 이렇게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은 어떤 백신인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 이제 그 영국에서 나오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백신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로 된 그 예약분이 2천만 회분. 그리고 이제 화이자에서도 또 2천만 회분. 그리고 또 얀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백신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600만 회분 정도 이렇게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 백신, 이것도 이제 미국 거죠. 이것은 이제 2천만 회분에 대해서 계약서 검토 중입니다. 이것은 아직 계약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회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회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빠르면 2월 말, 3월 초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먼저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 세계에서 안정성에 의문을 표했죠. 왜 그런 걸까요? 저도 이제 백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문득 들었던 것이 그 냉전 시대 때 그 서로 각 그 공산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에서 자기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약간 빨리 달나라에 그 우주선 보내는 경쟁하는 느낌을 약간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러시아랑 중국이 먼저 이렇게 작품을 냈는데 욕석부달이에요. 약간 보면은 이게.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세계 최초로 뭐 공식적인 코로나 백신을 이렇게 냈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나흘 만에 이제 생산을 막 시작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임상 시험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임상시험 최종 단계인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백신을 보기 어렵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유효성,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시간이 줄 건데, 그래서 근데 또 자기들은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를 또 브라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다 시험을 진행하기도 공표를 했는데 그건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요. 또 이웃에 있는 중국도 작년 7월에 이제 국영 제약사인 시노팜에서 약간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를 처리해서 병원성을 잃게 해가지고 불활성화 백신이거든요.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국영회사 임직원, 정부 공무원, 그 제약회사 직원 그 사람들한테 다 시험을 한 거예요. 그냥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거를. 그 인원이 거의 1만 명 이상 한대요. 중국의 백신 향상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백신 하나를 만드는데도요, 한 7, 8년 정도가 걸리고 임상실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요인들이 이제 복합된 건데, 일단 이미 연구 중이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스코브2에 대한 연구는 맨 땅에서 출발한 게 아니거든요. 그
그래서 이미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사스, 메르스 등 심각한 전염병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에 대한 인지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왔는데 그 연구한 세월이 근 50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나 유전체나 생활 주기나 그런 데이터가 이미 우리한테 확보가 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서 호흡기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세포에 침투해서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감염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치료제랑 백신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답을 다 지워놓고 정답이 뭔지를 좀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이런 약 개발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정보 공개를 안 하는데 이게 전 세계가 공동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연구 자료 데이터를 서로 이제 공유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폐렴 증상이 보고되고 나서 열흘 만에 그 사스코브2 바이러스 서열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기에 좋은 그런 정보 공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금만 한 6,800만 달러니까 한 744억. 그게 이제 공공 자금으로 각 정부의 공공 재원으로 나간 것도 있고요.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지를 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도출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새로운 기술 자체가 mRNA 백신 기술인데 이거는 굉장히 빨리 그리고 많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 어떤 스킬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백신이 이제 저희한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개발한 코로나 그 백신들도 안전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실제로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중국에서 만든 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그 백신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를 이렇게 농축을 해서 이것을 이제 불활화를 시켜서 이렇게 만든 백신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걸 사실은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이런 백신들은요 mRNA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이렇게 쭉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 병원성을 일으키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렇게 코딩하는 유전자가 뭐냐, 이제 이것도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mRNA만 이렇게 딱 추출을 해서 이것을 이제 주사로 딱 넣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고기술. 고기술이 이제 첨단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나노 파티클 입자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20도에 보관해야 되냐, 마이너스 70도에 보관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좌우간 mRNA를 가지고 이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mRNA가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 속에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무슨 단백질? 바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항체가 이제 바이러스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감염이 되었을 때 바이러스를 딱 결합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딱 중화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온 mRNA 백신들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 자체를 가지고 만든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유효 성분 그것만을 이렇게 했고 그것이 몸 안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절대 병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뭐 증식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효과는 물론 아직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바이러스를 방어해 주는지. 그러나 안전성만큼은 좀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백신이 보급될 텐데요. 그런데 작년에 그 독감 백신을 맞고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화이자 백신을 맞고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백신은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뭐 주저함 네. 이런 게 있죠. 그것은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뭐 아무리 효과가 좋더라도 부작용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확률상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은 뭐 한 10만 명당 1명 정도 나온다.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주된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제 가볍게 지나가는 부작용은 이제 알러지 반응입니다. 뭐 몸이 이제 가렵고 두드러기 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알러지 반응이고 급성으로 이제 좀 심각하게 오는 게 이제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주 과민 반응입니다. 뭐 다 과민 반응이지만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확률상 낮고 아주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이제 일어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과거에 자기가 그런 알러지가 있었다든지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이렇게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요. 병원 가서 이제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주사 맞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오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 한두 시간 정도 머물면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게 생기면 그 항히스타민제라고 또 있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켜주는 그런 그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그런 걸 이렇게 주사 맞아서 응급처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작용이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첨단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mRNA 백신이라든지 뭐 DNA 백신 이런 것들은 거의 그런 그 일반적인 부작용은 사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백신이 들어오면 내가 먼저 맞겠다 이렇게 사실은 경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빨리 이게 이렇게 해소가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남들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치 보고 괜찮으면 맞겠다 이렇게 하면은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지죠. 이렇게 되면 빨리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뭐 노르웨이인가 어디에서 이제 노년층에서 이 백신을 이렇게 접종받고 뭐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그 기저질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죽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일단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나이가 이제 지나치게 많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조심을 하면서 이제 맞아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백신의 부작용들 두드러기 나고 아나필락시스 쇼크 오고 그게 병원에서 이제 진단하려고 뭐 장염인지 맹장염인지 뭐 확인하려고 조영제 써서 CT 찍을 때 거기서 항상 저희가 설명하는 부작용들이에요. 근데 그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검사를 진행하지 않지 않거든요. 그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그걸 대응하는 아까 항히스타민제나 뭐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진정을 시키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종식되려고 한다면 백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건 음양으로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 따라오는 거겠지만 그거를 할 필요는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근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23,000명 중에 심각한 신경계 부작용, 뭐 척수염이 딱 3명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작용상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신종플루 때는 치료제가 빨리 나온 거예요. 타미플루가. 근데 그때도 팬데믹스라고 하는 백신이 개발이 됐었어요. 근데 그 팬데믹스를 주사를 했더니 그 기면증 발생률이 뭐 13배 높았다라는 어떤 결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는 각성을 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도 쓰는 건데 또 하나 또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백신 접종했을 때 임상 증상만 이렇게 완화시키고 체내에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 사람이 오히려 적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증상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백신 안 맞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백신은 60%에서 90%까지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거고요. 전 세계로 따지면 한 45억 명 정도가 빠르게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꼭 하고 거리 두기는 반드시 병행하면서 이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지구촌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중국이 그 자신들이 만든 백신이 그 안전하다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사백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백신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 사는 이제 죽을 사자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그 회수를 해서 이것을 이제 뭐 포르말린 같은 걸 처리하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를 죽여서 이렇게 접종을 했으니까 병은 안 일으키지 않냐. 이제 그래서 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백신은요 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중화항체라는 걸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화항체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외부에서 병원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제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이 이제 걸리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원체를 죽인 거 이런 것을 이제 사백신 또는 뭐 불활화 백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불활화하는 과정에서 그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포르말린이라는 게 단백질 구조를 좀 변형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효과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자칫 이 불활화 과정이 실수로 제대로 안 되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맞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물론 그 제조 공정이 뭐 이렇게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에서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사백신은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그 교수님 말씀처럼 사백신이 있다면 생백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있죠. 생백신은 뭔가요? 그 생백신은 살아있는 백신인데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불활화하는 과정 중에서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죽이지는 않고 살려두는데 병원성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백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백신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백신 뭔지 아세요? 글쎄요. 우두입니다. 우두. 우두. 네. 우두가 뭐냐면은 이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인데 이 백신이라는 말도 이제 소에서 왔거든요. 우두도 이제 소우자고요. 그래서 소에서 걸리는 이 천연두, 그죠? 그 천연두 걸린 소에서 분비된 뭐 고름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사람한테 접종을 하면 이게 이제 사람은 천연두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사한 이것 때문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막아주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것이 생백신입니다. 살아있는 병원체가 이렇게 방어해주는 거. 이것은 이제 그 우두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서는 병원성을 일으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의 병원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이제 병원성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약독화라 그래, 약독화. 독성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이 약독화 처리 과정을 거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맞고 나면은 이제 뭐 몸살기가 있다든지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효과는 더 탁월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런 생백신이나 사백신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백신이고 이제 오늘날은 분자 생물학, 뭐 유전공학 이런 걸 이용한 첨단 이제 DNA, 뭐 RNA 이런 백신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생백신의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백신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사백신이 더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안전하긴 한데 네. 효과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각기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체는 사백신을 이렇게 더 선호하고 또 어떤 병원체는 생백신을 선호하고 그래서 그 병원체마다 이제 좀 그 제조 방법이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체는 이제 감염병을 회복하면서 기억을 해요. 면역학적인 기억을 해가지고 향후 병원체 침입에 대비할 수 있는 면역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꼭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백신을 이용해서 면역을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백신은 두 가지 조건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해당 병원체가 병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화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불활성화시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병원체가 들어와서 병원체를 공격하는 뭐 T 세포 등을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체에는 무해하면서 그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맷집이 길러져야 되는데 근데 기존에 이제 뭐 생백신, 사백신하고 다른 이제 mRNA, 뭐 DNA 백신이라는 영역은 저도 이거를 좀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옛날에는 가구를 집에 완성된 채로 뭐 이렇게 트럭을 싣고 왔다라면 이케아 같은 데서는 이렇게 부품을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조립해서 자기 방에다가 침대나 책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넣지 않고 그 정보만, 설계도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그 집 구조에 맞게 세팅을 하는 게 이제 mRNA인 건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 코로나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왕관 같아가지고 그게 호흡기에 붙으니까 코로나인데 그거 모양만 딱 갖다 놓으면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죠. 소 한 마리가 다 필요하지 않고 소뿔만 딱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 투어를 연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mRNA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에 주입해가지고 체내에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조 기간이 짧고 신속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지금 우리가 보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백신은 크게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 아까 말씀드린 생백신, 뭐 사백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위험성, 뭐 효과 이런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안다는 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이제 낮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첨단 그 분자 생물학, 뭐 유전공학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DNA 백신, 뭐 mRNA 백신 또는 이제 DNA를 핵 속에 어떻게 집어넣냐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이용한 뭐 바이러스 벡터 백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최첨단 이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나온 이러한 그 백신들은 사실은 안전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이 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안전성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만들 수가 있고 돌연변이가 나왔을 때 또 이제 신속하게 또 그게 맞는 맞춤형 백신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거죠. 뭐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백신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이고 코로나에 걸렸으면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노령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며칠 만에 치료돼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람데시비르인데요. 이거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미국 제약사가 2014년에 창고를 했던 에볼라 치료제로 이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인데 에볼라 치료에는 이제 재미를 못 봤어요. 효능이 없었는데 이게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임상 실험에서는 좀 효능이 있다라고 확인이 돼가지고 초기 임상 실험에서 봤더니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봐서 FDA에서 이제 2020년 5월에 딱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좀 뭐 기대와는 달리 효능이 탁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람데시비르라고 하는 거의 기전은 RNA 의존 중합 효소를 억제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어쨌든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복제를 안 하게 하니까 이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얘기는 이 람데시비르가 중합 효소를 완전히 차단을 못 한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미완의 어떤 항바이러스제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근데 이걸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105개 병원에서 3,100명의 환자한테 이건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면역 억제제인 덱사메타손하고 이렇게 함께 써가지고 산소 치료도 하면서 중증 환자 경우에는 적용을 하라고 해서 지금 좀 선용을 하고 있는 약입니다. 이거는. 이게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RNA 바이러스를 치료하려고 나온 그런 항바이러스제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효과는 좀 있는데 왜냐하면 그 RNA 중합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RNA 증식을 억제를 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은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뭐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쓰는 그런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바이러스제와 항체 치료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체 치료제는 뭐냐면 치료제죠,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감염되고 나서 증상이 막 진행되는 환자에 대해서 쓰는 게 이제 치료제 아닙니까? 근데 백신은 예방제예요. 네. 그럼 항체 치료제는 뭐냐? 감염되었다가 완치를 한 그런 환자들의 혈청에서 항체를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네. 추출을 해서 그것을 병이 걸린 환자에게 이렇게 치료를 하면 그 환자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중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잘 중화는 시키는데 이게 이제 언제 이것을 적용해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난 뒤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방 주사 맞는데 100만 원이 넘는 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맞을래 하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안 맞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으면 다행인데 중증으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그때는 이걸 맞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미 바이러스가 모든 세포들을 이렇게 다 파괴해가지고 몸이 이제 이미 뭐 그냥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써야 되는데 초기에 감염된 그 모든 환자들한테 쓰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이제 너무 큰 게 이게 혈장 치료제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항바이러스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바이러스제 이제 금방 말씀하신 이제 렘데시비르 이것도 이제 RNA 바이러스를 이렇게 증식을 억제하는 그러한 바이러스고요. 이거는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일반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는 생명체냐 아니냐 이 자체가 논쟁이 되는 거예요. 생물과 무슨 왜냐하면은 관계니까.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그 속에 유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DNA 또는 RNA. 그러니까 이게 뭐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만 이것이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안에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이제 지가 증식을 하고 이제 세포를 파괴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죽인다 그러면 뭘 죽이냐? 약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고, 또 이것이 세포 속에서, 핵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약이 또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항바이러스제 하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렘데시비르가 있고, 또 이제 그 신종플루 때 우리가 많이 썼던 그 타미플루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 이런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항바이러스제랑 항체 치료제의 어떤 구분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하는 게 항바이러스제고요. 체내에서 인위적으로 수동 면역을 일으키는 게 항체 치료제인 거라서 지금 그 두 가지가 이제 뭐 우리 대표적인 그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항체 치료제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감염 후에 질병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약한 항체가 몸속에 존재한다고 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바이러스와 결합해서 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어떤 작용을 같이 하는 게 항체 치료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병재난연구원인 간계에서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질병을 종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신 제조에 있어서 어떤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하던데요. 왜 백신보다 치료제 개발에 더 이렇게 힘을 쏟는 건가요? 이게 백신 제조라는 게요. 네. 뭐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현실은 뭐냐면은 백신이라는 거는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설계하는 기술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그 첨단 학문이 이렇게 사실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유명해진 이 mRNA 백신만 하더라도 이 mRNA 백신을 이렇게 개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과학자라면.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세포 속으로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안정되게. 이제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난이 되고, 그런 것을 이제 미국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게 그 회사의 어떤 과학 기술, 그 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그 수준까지는 안 되고, 다만 이제 그런 데에서 이런 설계도, 이건 이렇게 만든다라고 한 설계도를 주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 시설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강국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고, 이제 치료제에 집중했다, 치료제 개발에. 제가 볼 때 이것은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메르스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게 사실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고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백신 제조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해야겠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금방 종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뜩 투자했다가 전혀 건지지를 못하는 거죠, 투자금을.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똑같은 거 아니냐. 아마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오판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치료제에 집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K방역 너무 이렇게 차단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이 치료제가 전혀 사업성이 없어요. 너무 숫자가 적은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물론 외국에 이제 수출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처음부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심각해질 그런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투자금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정부에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우리도 이걸 만들었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기술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런 그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그 첨단 백신을 개발하는데 집중했으면 굉장히 이렇게 좋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아마 지금쯤 우리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뭐 개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학문적인 위상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은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지금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는 그 타미플루라는 저렴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왜 코로나에서는 그런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엔자는요,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그 심각한 전염병이 이제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사실 인플루엔자였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많이 하면서 그 타미플루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죠. 이 타미플루가 이제 작용하는 원리는 그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갔다가 증식을 하고 나서 탈출하는 과정을 이렇게 차단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러스가 작용하는 원리, 증식하는 원리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실은 렘데시비르가 이렇게 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사실은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게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타미플루와 같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적절한 그런 항바이러스제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전략, 이걸 이제 많은 그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또 이제 그런 후보 물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안전성, 그죠? 몸에 다른 부작용을 큰 걸 초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작은 부작용은 없을 수는 없지만 작은 그런 걸 초래하면 안 되고 효과도 탁월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요 시간이 걸려야 돼.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불과 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미플루가 개발됐어도 그 신종플루 변종 발생 가능성에 대한 그 공포는 아직도 여전한데요. 결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그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백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백신도 완벽한 건 이제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런 변종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자세 자체를 바꿔야 돼요. 백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좀 부차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상제님께서는요 태열주를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뭐 증상도 다양하고 그러지만 병은 태열주라야 막아내리라. 그런 상제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뭐 백신을 개발하고 뭐 시간을 끌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태열주를 꾸준히 읽어보자는 말이에요. 이 상제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태열주가 바로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다. 이 조화라는 거예요. 조화. 조화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게 논리적인 설명으로 잘 안 되는 오묘한 그런 이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래서 태열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뭐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좌우간 태열주를 읽음으로써 우리 몸에 수기를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어떠한 병이 들어오더라도 다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완전한 백신이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지금 과학적인 그런 백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그런 백신은 태열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키워드가 조화인데 또 무려 천지조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이 의료라는 행위를 해도 찢어져서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 이제 꼬매건단 말이에요. 근데 촘촘하게 바느질 하지 않아도 한 3cm 찢어졌으면 한 4-5바늘만 꼬매도 다 붙어요. 자기들끼리 그게 좋아져. 알아서 재생하는 거. 그거를 인간이 조금 도와줄 뿐이죠. 그냥 뭐 농구할 때 왼손은 거들 뿐 뭐 이렇게 하듯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 소리 수행의 영역이 어떤 조화를 부리는지를 그 인도 출신의 어떤 디팍 초프라 같은 의사는 이제 과학적인 입증을 하기 위해서 뭐 양자 치료, 퀀텀 힐링 이런 걸로 많은 이제 강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태울주의 그 첫머리에 있는 훔 사운드에 대한 어떤 이 통찰을 많이 저희들한테 알려준 게 있습니다. 질병 치유에 아주 탁월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암세포에 때려봤는데 훔 사운드가 암세포를 터트리더라는 걸 영국의 의사가 이렇게 입증한 바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전일적인 소리고 훔 소리를 들으면 모든 세포가 진동을 하면서 생기를 얻는다. 결국 지금 mRNA 백신이라는 것도 세포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사운드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죽어있는 활동을 다시 일으키는 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영어에서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우리 산스크리트 문화에 정통한 요하임 베렌트라는 분은 휴먼이라는 거는 훔맨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대우주의 진리 법신으로서 훔이 인격화된 거다. 이 소리가 구현된 게 우리라는 거니까 그 소리로 다시 복원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장육부도 오케스트라라 가지고 뭐 이렇게 간에서 소리 내고 심장에서 소리를 내는데 이게 불협화음일 때 병이
나는 건데 여기 각각의 장기가 내는 올바른 소리를 들려주면 오장육부가 치유된다는 어떤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서양의학하는 입장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요. 그 히포크라테스께서도 면역이 최고의 의사다. 면역이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하면서 많이 웃어가지고 엔돌핀 나오면 그게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하는데 면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역병에서 면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병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를 필두로 앞으로 퍼질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 각자의 그 타고난 그 근기를 키우는 건데 그래서 포박자라는 책도 옛날 읽어보면은 수행을 하면은 득기한 사람, 수행을 해가지고 길을 얻은 사람은 생기를 얻은 사람은 역병 도는 마을에 여러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고도 막 써 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행자에게는 병이 범치 않는다는 게 통찰이 있었는데 그 수행의 근본이자 궁극이 되는 게 우리 상제님 신앙 문화에서는 이제 태울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해보고 체득을 해보는 게 가장 이제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학을 창조한 최순 선생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기장존이면 사불입이다. 네, 네. 도기가 항상 몸에 배어 있으면 사불입. 불입은 못 들어온다 이런 말이죠. 삿된 것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도기를 항상 이렇게 품고 있으면 병이 안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도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몸에 항상 이렇게 품고 있을 수 있냐? 그것은 바로 태울주를 항상 입에 달고 있으면, 그죠? 늘상 태울주를 읽으면 그렇게 도기가 이렇게 몸에 밴다라는 거거든.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그러니까 병 걸리기 전에 병이 안 들어오게 그냥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병 걸린 다음에 뭐 약을 쓴다든지, 뭐 겁이 나서 백신을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과하게만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선전술께서 하셨던 그런 문화에도 우리가 눈을 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천지조와 태울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면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또 이제 어떤 방역이 강화되면서 영내무방이라고 그 역병은 사방팔방에서 온다 그런 뜻도 되고 방도가 없다. 결국 태울주가 수기 저장 주문이라고 하는데 결국 병원에 가서 수액 맞아가지고 다들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그게 장염에 걸렸든 감기 몸살이든 간에. 근데 그 수기를 지속적으로 내 몸에 세포에 넣어주는 게 태울주라는 걸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요. 그 삼성기 상에도 보면은 환웅청왕께서 기신뇌물하사 폐문자수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K방역의 원조는 그 삼신 수행법상에서 그 바깥일을 꺼리고 상관 문을 닫고 수행했던 거, 주원유공하셨다. 주문을 읽어서 공덕을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셨던 그 문화가 다시 복원되는 게 증산도의 태울주 수행 문화의 어떤 그 우주 백신 문화가 다시 만천하에 좀 퍼지는 거가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이제 그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사실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왜 우리가 말씀드리냐면 뭐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이해하면 우리가 괜한 불안감,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이러한 그 병난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아주 일차적인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남을 길이 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진 사실을 바르게 자각하고 있으면 이 사태를 우리가 각자 이렇게 대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무사하기를 정말 이렇게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예. 사람이 아프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하죠. 코로나 사태는 돈과 명예, 생활의 편리함만을 추구해왔던 인류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됐는데요. 지구촌 인류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예방과 치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